네, 여러분. 2024년 3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의 화법과 작문 부분의 문제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3번은요. 이 사람이 발표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렇지만 뒤에 있었던 4번부터 7번의 경우는 토론을 하고 이에 맞게 어떤 학생이 초고 글을 작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토론은요, 여러 명이 행동하는, 여러 명이 말하고 판단하고 고민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토론이지만 사실 발표는 나 혼자 고민하고 어떤 점을 지향하는지 말을 하고 그리고 어떤 점을 내가 준비해왔다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발표는 한 사람이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선생님이 했었죠? 봅시다. 1번부터 3번의 내용을 보면 선생님이 수업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바로바로 푸시는 게 편합니다. 알겠죠? 봅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발표자죠. 체험활동 때 방문했던 트리가트 체험관 기억하시나요? 트리가트 체험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러분, 선생님이 뭔가 이 괄호 안에서 행동을 지시하는 지시문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라 했죠? 무조건 물결 표시하라고 했어요. 한번 다 해볼까요? 네, 한번 이렇게 다 해봅시다. 다 해보세요. 꽤 많아요. 그렇죠? 네, 봅시다. 트리가트 체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같이 어딘가를 갔었어요. 그 어딘가가 트리가트 체험관이었고 기억이 나는지를 묻고 있으니 청중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이 많이 기억하시는군요. 저는 특히 이게 기억이 났어요. 자신의 경험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실제로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처럼 이라고 했으면 여러분, 실제로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느낌이 든다 이거죠. 아슬아슬한 느낌이 나 들었어요. 그래서 트리가트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이게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트리가트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한대요. 자, 이거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1번. 위 발표에 대한 설명이에요. 발표하는 방식입니다.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 선지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그 표현들 앞으로 많이 나올 거는요.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형광펜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분위기를 바꾸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여기에서 맞아요. 트리가트 체험관에 대한 경험을 묻고 있죠. 트리가트 체험관 기억나시나요? 고개를 끄덕이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1번 선지가 적절하게 쓰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문단 가볼게요. 트리가트의 정의도 내리고 있습니다. 착지 현상. 그러니까 아까 이 사람이 중요하다고 자신에게 감명 깊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거였나 봐요. 실제로 떨어지지 않는데 떨어지는 것처럼 느꼈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착시 현상을 통해서 시각적인 경험을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나 봐요. 그렇구나. 자료를 제시하며 앞에 기억 동그라미 체크되어 있는 거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 그림과 같이 엮어서 봐야 되죠. 그 다음 옆에 있었던 니은은요,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죠. 네, 이렇게 같이 봐야 됩니다.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뭘까요? 토끼라는 대답도 있고 오리라는 대답도 있네요. 두 동물의 이미지, 두 동물이 뭐예요? 토끼랑 오리였어요. 그쵸? 토끼로도 오리로도 보이죠, 여러분? 오른쪽 부분을 가리키면 하는 부분 어디예요? 여기예요. 네, 오른쪽 부분을 보면 이 둥근 부분에 시선을 두면 뭐로 보인대요? 토끼로 보인대요. 근데 왼쪽 부분 어디예요? 여기죠. 왼쪽 부분을 보면 얘가 뭔 것 같대요? 길쭉한 부분. 보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이거는 오리로도 보인대요. 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됐죠? 그래서 이거는요, 착시 현상이에요. 관람자가 일상에서 접해보지 못했던 색다른 시각적 경험을 주고 있대요.
이런 착시 현상으로 우리는 색다른 시각적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대요. 사실 이 내용은요, 위에 있었던 정의에서도 나오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즉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바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이거 풀 때 여러분 이걸 이렇게 끊어서 봐야 합니다. 봅시다. 기억을 통해서 착시 현상의 방해 요인이었나요? 아니었죠. 전시 환경을 이야기했나요? 아니요. 전시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긍정적인 효과 맞죠, 여러분? 색다른 시각적 경험을 주고 있으니까요. 긍정적 효과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얘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말하고 있나요? 아니죠. 5번 시각적 효과 맞죠. 색다른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어떤 청중이 학생인지 아니면 성인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 청중이 질문이 있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 질문이 있군요. 질문을 듣고 네, 눈은 외부의 시각 정보를 뇌에 전달하고 이 뇌는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시각 정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과정에는 눈과 뇌라는 신체 기관이 무조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불분명할 때 우리는 착시 현상을 겪게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그림은요. 이미지를 중첩시켜서 불분명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니까 착시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A 어디 있었어요? 3번에 있었어요. 그럼 3번 바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볼게요. A에 들어갔어야 했던 내용은요. 눈과 뇌가 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을 했어야 했어요. 눈과 뇌. 종류의 눈과 뇌가 들어가나요? 여러분? 아니죠? 착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다시 말해서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예요.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라고 했으면 아마 눈과 뇌의 과정이 들어가는 내용이 있었어야 했을 거예요. 그러니 정답은 2번입니다. 대표 작품 아니고요. 착시 현상만 아니고요. 착시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이에요? 아니요. 이건 착시에 영향을 주는 그 자체의 요인이에요, 여러분. 됐나요? 네, 봅시다. 또, 자, 이해되셨나요? 대답을 듣고, 네, 그러면 이번에는 바닥에 그린 그림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트릭 아트를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횡단보도는요, 음영을 넣어서 입체적으로 보여요. 바닥에 그려졌는데요. 공중에 떠 있는 것 같답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시각에서 볼 때는 실제로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속이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대요. 이거는 횡단보도에 있었던 트리가트의 느낌으로 인해서 결국 어떠한 사회적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기능까지 합니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 바로 우리 2번 봅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 봤어야 했던 거는 이 3번이랑 5번 선지만 봤으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 그러다 봅시다. 착시 현상의 발생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발생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해 방법을 말하나요? 그런 것 같진 않은데요. 부정적 효과를 말하고 있나요? 아니요. 이거 어떻게 보면 긍정적 효과 아닙니까? 그래서 3번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술적 의의인가요? 아니죠. 이게 어떻게 예술적 의의예요? 사회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5번 트리가트의 실용적 기능 맞죠? 결국 이걸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다잖아요. 그렇죠? 5번까지 봅시다. 5문단까지. 이 외에도 트리가트는 건물 외벽, 광고판, 관광지 포토존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 여러분들이 더 알고 싶으면 도서관에 가서 찾아보거나 트리가트 누리집에 가보세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네요. 봅시다. 역사적 일화를 소개했나요? 여러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 볼게요.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 여부를 점검하고 있었나요? 네. 어디 있었죠? 여러분 보셨나요? 확인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대답을 듣고 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지금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이해 여부를 점검하고 있었구나를 알 수 있었어요. 그 다음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해서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나요? 여러분 어렵죠? 비언어적 표현이 뭔지 진짜 헷갈리죠?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이 진짜 아니에요. 예를 들어보면요. 표정, 시선, 몸동작, 자세입니다. 그러면 비언어적 표현과 같이 나오는 여러분들이 비교하셔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요. 준, 언어적 표현이에요. 준 언어적 표현에는 뭐가 해당이 되냐면요. 억양, 어조, 속도. 즉, 언어에 준하는 표현이 진짜 맞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비언어적 표현이 어디에 쓰였었냐면요. 여기 보시면 자료를 제시하며 다음에 그림의 오른쪽 부분을 가리키며 손동작으로 가리킨 거죠. 왼쪽 부분을 가리키며 이런 부분 다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좀 헷갈렸다면 이 비언어적 표현이 뭔지를 몰라서 그랬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청중에게 정보를 추가로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대요. 여기 어디 있어요? 발표 마무리하고 있네요. 여기 밑에 도서관에 있는 관련 책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트리가트 누리집 들어가 보래요. 됐죠? 여러분 이걸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독해를 하는 선생님이 읽는 과정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반성할 지점이 있으면 이 밑에 적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우리 4번부터 7번에 해당되는 문제 볼게요. 여기서는 토론이었어요. 여러분, 토론이었습니다. 활동 2에 따라서 하연이 초고도 작성하네요. 볼게요. 활동지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자전거 도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수나미가 자전거를 들고 갔어요. 이게 정당하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주장하는 글이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의 의견인지 근거는 뭐였는지 이거를 다 체크해야겠죠. 왜냐면 내가 주장하는 거니까. 봅시다. 지현, 먼저 소설의 상황을 내가 말해볼게. 이렇게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람이 부는 날이었고 얘가 신사가 수나미가 배달을 했는데 수나미의 자전거가 뭔가 긁었다, 흠집을 냈다 라고 해서 이걸 잘 안 보이는데 또 흠집을 찾아서 보상금을 요구했고 신사가 보상할 때까지 자전거를 묶어두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신사가 바쁜 일이 있었는지 떠나버렸어. 그랬는데 수나미가 고민하다가 있잖아 자전거를 들고 튀었어. 이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현이가 말했던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시 읽어보세요. 이거는 제가 설명할 내용은 없고요. 자전거 도둑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민준 먼저 지연이가요. 수남의 행동은 정당해? 라는 물음을 던졌어요. 민준이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정당하다고 봐. 수남이 잘했어. 아니 이거 할 만한 행동이었어 라고 하죠. 왜냐면 얘는 바람 때문에 자전거가 넘어졌는데 이거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야. 그러니까 책임질 의무가 없어. 수나미가 피해를 보상한 책임은 없다니까 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연이는요. 선생님이요. 화법과 작문 문제는 꼬리 물기, 이 사람의 말하기에 꼬리 물기를 따라서 가야 한다고 했던 게 기억나나요? 네, 꼬리 물기로 따라와 보세요. 이해가 안 된다면 선생님이 하는 건 봐보세요. 하지만 아니 바람이 세게 불었어. 근데 그러면 수나미가 자전거를 잘 묶었어야지. 어쩔 수 없는 건 아니었잖아. 예상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너 지금 천재지변으로 했다고 다 괜찮다라고 볼 거야? 예측됐었으면 얘 조심했어야지 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수남에게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어. 여기 책임에 대한 내용으로 이 둘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쵸? 지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있잖아. 너희 그러면 소설 내용을 근거로 한번 이야기해 볼래? 그러니까 민준이 뭐라고 하죠? 바람이 유난해서 라고 하는 거니까 나는 사실 이거를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있잖아, 혜연아. 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여기 예상이라는 부분에서 또 반대가 되죠. 예상 어디서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단서는 없어. 너 멋대로 생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연이 뭐라고 하죠? 바람이 유난해서 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남이 배달할 물건을 꼼꼼하게 묶는 장면이 있어.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 거지. 근데 자전거는 안 묶어뒀잖아. 이 말은 얘 예상한 거지. 근데 자전거는 안 묶은 거지를 한 거죠. 지현. 즉 민주는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니까 보상할 책임이 없고 하연은 수남이 피해를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예측을 안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구나로 정리하고 있어요. 타연이가 맞아. 그러면 수남의 책임 여부 말고도 다른 쟁점은 없을까? 위에까지는요, 여러분. 수남의 책임의 여부에 대해서 하고 있었던 거죠. 하연. 보상에 대한 합의 여부도 말할 수 있어.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가 봐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합의했는데, 수남이가 보상금을 주지 않고 도망갔잖아. 이건 정당하지 않다. 라고 하죠. 민준이가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야? 합의 이루어진 거 아니야. 신사는 보상금을 요구했어. 근데 수남이가 동의하기 전에 가버렸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합의라고 할 수 있어? 이거는 일방적인 합의 요구지. 합의가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수남이가 자전거를 가져간 거는 문제가 없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됐죠? 하영. 일반적인 제안은 아닌 것 같아. 신사는 수남이가 울어서 반으로 줄여줬잖아, 보상금을. 그리고 수남이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대답도 해. 그럼 인정한 거 아니야? 처지 고려해줬잖아. 일방적인 거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민준의 의견을 받아치고 있죠. 처지 고려해줬고 수남도 잘못 인정했잖아. 그러니까 합의된 거지. 처지를 고려했던 거는 아니지 않아? 이게 어떻게 고려해준 거야? 부유한 어른이 애기한테 흠집을 일부러 찾아서 엄청 큰 돈을 요구했잖아. 이거 일방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라고 민준이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A가 있었죠? A 바로 봅시다. 민준은 하연의 주장이 일반적인 상식? 맞아요. 여기에서 보면 이것을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 볼 때 지나치게 매정한 행동이야 라고 받아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정답이 1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민준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질문한 것도 없었고요. 시대적 정보를 나열하지도 않았고요. 중의성, 이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요. 자신의 발언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민준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말할 차례가 됐으니까 말을 한 거죠. 됐죠? 정답은 1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가 다 읽었으니까 4번도 풀 수 있습니다. 소설 내용을 제시한 후 토론 주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지현은요, 여러분들이 읽으셨다시피 이 사람은 의견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사회자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소설의 내용을 제시한 후에 토론 주제를 언급하고 있었던 거 맞죠? 소설의 내용을 근거로 발언하도록 했죠? 토론자들의 의견과 주장과 근거 정리했죠? 민준과 하연이에 대해서. 그 다음 발언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여러분. 토론자들이 다른 쟁점, 그렇죠. 여기에서 수남의 책임 여부 말고 다른 쟁점은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가를 바탕으로 하연이가 세운 활동 2의 글쓰기 계획 중에서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뭐야? 라고는 문제였고요. 사실 6번을 풀려면 우리가 나를 읽었어야 했어요. 나는 누가 썼다고 했죠? 위에서 하연이가 썼다라고 제시돼 있었습니다. 봅시다. 수남의 행동은 정당하지 않아. 수남은 신사의 자동차에 난 흠집을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바람으로 인한 천재지변이라서 책임이 없다라는 주장 누구의 주장이었어? 민준의 주장이었어. 근데 이건 옳지 않아. 수남은 배달 물건을 꼼꼼하게 묶었는데 자전거한테 아무렇지도 않았어. 아무렇게도 하지 않았어. 이거는 예상할 수 있었는데 너도 대처를 하지 않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책임이 있는 거지. 실제로 예시를 들고 있네요. 뭔가 태풍에 의해서 이렇게 일이 있었을 때 소홀했던 주택 소유자가 파손에 대한 책임을 졌다 이런 사례가 있대요. 그 다음으로 신사와 수남은 보상에 합의했기 때문에 수남의 행동은 정당하지 않아 라고 보는 의견도 있대요. 신사가 일방적으로 제안하고 떠났다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지만 신사는 수남의 상황을 고려해서 보상금을 또 줄여줬어요. 고려해줬잖아. 그리고 수남이도 자신의 잘못 인정했잖아. 그러니까 합의는 이루어졌던 거야. 물론 1970년대 신사와 합의가 이루어졌던 그 상황에서 5천 원이 굉장히 애기한테는 컸겠지. 그런데 얘 잘못한 거 맞잖아. 그러니까 보상금 지급해야지. 수남은 도둑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했던 자전거 도둑은 누구야? 수남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을 냅니다. 자, 6번. 토론에서 다른 순서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맞죠? 소설 속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해야겠다? 소설 속 구절에 대해서 가에서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바람이 유난해서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여기서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2번.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 민준의 의견 반박하고 있었죠? 새로운 사례 맞아요. 태풍에 관련된 실제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전거 도둑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5번도 나와 있어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7번 가볼게요. 보기의 자료를 활용해서 나의 초고를 보완한대요. 법률 전문가의 뉴스 인터뷰를 봅시다. 보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물건을 담보로 잡는 경우가 있대요. 헌법 제323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된 물건은 타인이 물건을 점유하게 되거나 타인이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대요. 이에 해당 물건을 가져가거나 숨겨서 타인이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없게 한다면 권리행사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네요. 자, 보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사람은 여기 나의 초고를 봤을 때 하연이 입장에서 봐야 되니까 보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사람 누구예요? 수남이죠? 상대방 누구예요? 신사죠? 여기서 물건 뭐예요? 자전거죠. 네, 봅시다. 수남이가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가져가거나 자전거를 들고 가져가거나 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수남이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말을 하는 거예요. 1번 볼게요. 수남이가 자전거를 가져간 행위는 신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니까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맞겠죠. 이거 밑에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지셨어야 하는 그 태도는요. 위의 사례를 보고 실제 지문의 내용을 대입해서 보실 수 있었어야 해요. 됐나요? 넘어가 볼게요. 이제 장문 부분이고요. 글이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봅시다. 글을 쓰고 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고 있네요. 초고. 우리 할머니 댁은 남쪽 바다의 작은 섬에 있어. 매번 나는 방학마다 우리 가족이랑 같이 갔는데 할머니 댁에 있는 섬에 가면 바다에서 헤엄을 쳐서 이렇게 낚시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산에서 눈썰매를 타기도 해. 근데 있잖아, 이것보다도 내가 더 기억에 남는 거는 할머니와 보냈던 시간이야. 그러니까 즉 얘가 하고 있을 이야기는 할머니와 보냈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밑에서 봅시다. 할머니 댁은 큰 등대 근처에 있는데 그 검정 바위로 이루어진 거북이 조각상이 새하얀 등대를 이고 있어서 나는 그 등대를 거북이 등대라고 해.
그러니까 내가 가면 거북이 등대가 환하게 웃으면서 나를 반겨주니까 나는 할머니를 곧 뵙는다는 생각에 그 거북이 등대를 보면 뭔가 마음이 설레죠. 자, 제가 물결치는 부분은 감정 표출입니다. 할머니는 늘 우리를 마중 나오셨고 나는 반가워서 할머니 품에 안겼어. 할머니는 마당 텃밭에서 옥수수를 기르셨는데 늦봄에는 옥수수 씨를 뿌렸고요. 여름 방학에는 물을 주는 일을 도와드렸어. 그러다 참지 못하고 옥수수 껍질을 살짝 열어서 얼마나 익었는지 내가 보잖아? 그럼 할머니한테 혼났어. 그러니까 내가 시무룩해졌단 말이야. 할머니는 나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뭐든지 다 때가 있고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라는 이야기를 옥수수를 통해서 해주셨었지. 나는 익어가는 옥수수를 보면서 뭐를 배웠냐면 기다림의 소중함도 배웠다. 늦여름에는 옥수수 수염이 갈색빛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옥수수가 여물었어. 또 가을에는 기다림의 결실인 샛노란 옥수수를 수확하면서 나는 또 성장할 수 있었어. 할머니께서 끓여주신 갈치국을 먹었던 기억도 있어. 서울에서 갈치로 만든 음식을 먹다 보면 갈치국을 끓여주셨던 할머니 생각이 나서 나는 할머니가 그리워져. 갈치국은 양념장을 넣어서 칼칼하게 조린 갈치조림과 달리 늙은 호박, 배추를 넣어서 맵지 않도록 맑게 끓인 요리야. 내가 갈치국이 먹고 싶다고 하면 할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어시장에서 싱싱한 갈치를 사오셔서 갈치국을 해주셨어. 갈치국에서는 시원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났어. 지금도 그 맛이 혀끝에 맴돌아. 갈치국을 맛있게 먹는 나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던 할머니를 떠올리며 마음이 포근하고 따뜻해져. 즉, 얘가 갈치국을 먹으면서 갈치국의 맛이 혀끝에 맴돌았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할머니가 그리워서겠죠? 지금은 어렸을 때처럼 할머니를 자주 뵈러 가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떠올리다 보니까 내가 더욱 소중하게 이 기억에 다가온다 라고 하고 있어요. 밑에 봅시다. 글쓰기 방식이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 선제에 있었던 말 우리 같이 봅시다. 의인법, 계절의 흐름, 대상의 변화, 의성어, 생생, 다른 대상과의 대비, 사이적, 색채역, 감각적 봅시다. 여러분 의인법이 뭐예요? 의인법 엄청 중요하죠? 의인법이 뭐예요? 비유법의 일부죠. 맞아요. 비유법의 일부로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게 의인법이에요. 됐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어디에서 쓰였어요? 의인법이? 위에. 거북이가요. 거북이 등대가요. 우리를 환하게 웃으면서 반겨줄 수 있어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의인법인 거예요. 알았나요? 맞는 말이죠? 계절의 흐름을 따라서 대상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었다. 맞아요. 어디서 드러나고 있었는지 우리 확인해 봅시다. 여기에 보면 늦봄, 여름방학, 그리고 밑에 보면 또 늦여름, 가을 이거에 따라서 옥수수가 변화하는 과정이 드러나고 있었죠. 그러다 보면 시간의 흐름도 계절의 흐름을 즉 옥수수의 변화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고 있었던 거예요. 됐죠? 의성어가 여러분 뭐예요? 의성어는 소리예요, 소리. 소리를 나타내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째깍째깍 이런 게 있겠죠. 소리를 나타내는 건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음성상징어의 일부로 의성어와 의태어가 있어요. 의성어의 성은 소리 성자고요. 태는 모양을 나타내는 그런 한자 말이에요. 그럼 의태어는 뭐냐면 엉금엉금, 어기적, 어기적 이런 식으로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의성어가 나와 있나요? 소리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소리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고요. 3번 봅시다. 다른 대상과의 대비. 차이점 어디에 나와 있나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갈치국은 양념장을 넣어 만든
갈치조림과 달리라는 부분에서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대비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갈치국과 갈치조림의 대비가 나와 있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다음 5번 색채어 감각적. 색채어는 색깔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감각적이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감각이 뭐뭐 있죠?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그럼 우리 색채어 찾아봅시다. 색채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옥수수와 관련해서도 나와 있었어요. 옥수수부터 찾아볼까요? 어디 있었죠? 쭉 봅시다. 늦봄, 여름방학, 늦여름, 연두색 옥수수 수염이 갈색빛, 가을에는 샛노란 옥수수. 여기에만 있었나요? 아니요. 위에도 있었어요. 검정바위, 새하얀 등대. 아, 여기서는 색깔이 이렇게 나오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각적인 표현이 조금 더 맞겠네요. 그렇죠? 이 상황으로 보았을 때. 그래서 정답은 어찌되었던 3번이었습니다. 9번 가볼게요. 할머니를 곧 만난다는 생각에 설렜어. 맞아요. 꾸중 들었어요. 옥수수 때문에. 왜? 아직 안 익었는데 내가 열어봤었으니까. 옥수수를 통해서 기다림의 소중함을 배웠고 결국 성장하게 되었고 갈치국을 먹은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요리하는 할머니를 도와드렸어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옥수수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도와드린 거는 맞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요리하는 과정에서 도와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 10번 봅시다. 10번에 초고에 추가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래요. 근데 여기에 뭐뭐 들어가야 되냐면 마지막에 할머니의 추억이 담긴 너에게 주는 의미를 들어가야 되고 내가 할머니의 추억으로 인해서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고 직유법까지 들어가야 된대요. 여러분, 직유법이 뭐죠? 직유법은 비유법의 일종이에요. 비유법의 일종인데요. 여기 이 직유법에서는 뭐뭐처럼, 뭐뭐듯이, 뭐뭐같이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럼 먼저 찾아볼까요? 1번 그림 같이 네, 직유법은 나와 있네요. 근데 할머니와 추억이 나한테 주는 의미가 담겨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1번 지웁니다. 늘 그리워한다. 윤술이 넘실거리는 바다는 내 마음의 고향이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 직유법이 아니라 은유법이에요. 왜? 바다가 내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비유를 하고 있으니까. 자, 3번. 그리워진다. 사실 이거는 추억이 나한테 주는 의미도 아니고 그냥 그립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고 직유법이 나와 있지도 않아요. 4번. 옥수수처럼 내 직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할머니의 따뜻한 보살핌이 이랬던 나한테 의미가 있어 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고요. 5번 찬란하게 빛나요? 할머니께 감사드려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한테 주는 의미를 말을 하고 있는 거는 맞지만 직유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3월 모의고사에서 화법과 작문 문제를 다 풀었는데 같이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었던 점이 명확하게 있었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러면 다 모두 이 독해 교정 및 반성에 적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지 여러분 머릿속에서 꼭 기억을 하고 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강의 마무리 해볼게요.